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법 제11-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해상운송 중소 중에서 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선화증권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증권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가능한데요. 배서에 의한 양도가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또는 유통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지 또 어떤 형식으로 유통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수령선화증권으로 발행할 것인지 선적선화증권으로 발행할 것인지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선화증권의 발행 시기, 유통성, 수하인의 표시 방법, 운송물의 하자 상태 표시 유무, 형식, 책임 구간, 그 밖에 특수한 선화증권의 형태로 이러한 선화증권을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행 시기를 기준으로 선화증권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발행 시기로 분류를 할 때는 수령 선화증권과 선적 선화증권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수령 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면 본선 선적을 위해 운송인의 관리 구간 내에서 운송물을 수령한 후 그러한 수령이 있었다는 뜻을 기재한 선화증권을 의미합니다. 선화증권은 원래 운송물을 선박에 선적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였으므로 처음에는 선적 선화증권만 사용이 되었는데 컨테이너 화물 운송이 발달하면서 해운 시장에서 전기선 운송이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불특정 다수 화주의 개품 운송물을 다량으로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운송 형태에서는 운송인이 운송물을 미리 모아두었다가 선적항에 선박이 입항할 때 이들 운송물을 한꺼번에 선적하는 것이 편리하고 선적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송 형태에서 송화인이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하고 선적할 때까지 화물 수령증만으로는 자기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수령 선화증권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선 선적 전이라도 운송인이 운송물을 실제로 수령한 후에는 수령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이미 관습화되었는데 운송물이 실제로 선적되기 이전에 선화증권을 발행받음으로써 송화인은 화언음에 의한 수출 대금을 선적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 등의 편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수령 선화증권은 1919년부터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판례상으로는 1921년 다이아몬드 알카리 엑스포트 코퍼레이션 대 FL 부르주아즈 사건이 최초였습니다. 국제협약상으로는 1924년 헤이그 규칙 제3조 4항의 Such a bill of lading shall be prima facie evidence of the receipt by the carrier of the goods 라는 문구가 수령 선화증권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하는 최초의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함부르크 규칙 제5조 제2항의 Any previously issued document 등의 문구를 수령 선화증권을 인정한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부두에 반입된 후 또는 컨테이너에 적입된 후에 발행된 부두 수령증 또는 혼재 선화증권과 교환하여 선적 전에 선화증권이 발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령 선화증권이 발행됩니다. 미국에서 발행하는 선화증권은 모두 Received for Shipment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수령 선화증권이므로 송화인이 요구하면 선적 전에도 발행되며 선적 후에는 선적 일자를 구인해서 거기에 다시 서명하는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선적선화증권입니다. 운송물이 운송계약이 이행될 선박에 선적된 후에 발행되는 선화증권으로서 증권면에 선적 표시 문구 즉 shipped 또는 onboard the vessel로 특정 선박의 운송물이 실제로 선적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된 선화증권을 의미합니다. 수령 선화증권도 그 증권면에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선적하였다는 뜻과 선박의 명칭 및 일자를 별도로 기입하고 서명하면 선적 선화증권으로 그 성질이 변하게 됩니다. 컨테이너선으로 운송할 경우 주로 이러한 형식으로 선화증권이 발행된다고 보겠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판 2002년 11월 26일 2001-83715 사건입니다. 제5차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 제23조 A항 2호는 신용장이 한국안 선적에 적용되는 선화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선화증권에 미리 인쇄된 문헌에 의하여 화물의 선적 사실을 표시할 수 있으나 화물이 선화증권이 발행 전에 선적되지 아니한 수치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그 선화증권에 화물이 지정된 선박에
본선 적재 또는 선적되었다는 사실과 그 본선 적재일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수치선화증권의 경우 화물이 지정된 선박에 정상적으로 선적되었는지 여부를 그 기재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선화증권상으로 그와 같은 사실을 명확히 하여 화물의 선적에 따른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신용장 통일규칙이 요구하는 본선적재 표기가 정당하게 되었는지 여부는 신용장 관련 다른 서류의 기재를 참고하지 아니하고 해당 선화증권의 문헌만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통성을 기준으로 할 때는 유통선화증권과 비유통선화증권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유통선화증권은 지시식 선화증권은 문자 그대로 소지인이 자유로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법률이 보장한 유통선화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상운송은 육상운송이나 항공운송에 비하여 대량운송이며 운송기간이 길어 운송 도중에 해상 매매가 가능하도록 일찍부터 선화증권의 유통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유통 가능하다는 것은 양도 가능, 거래 가능, 배서 가능, 판매 가능 등의 용어로도 표현이 되는데요. 유통선화증권은 지시식 선화증권, 지참식 선화증권, 선택지참식 선화증권, 무기명식 선화증권, 선택무기명식 선화증권 등이 있습니다. 선화증권에는 유통 가능이라는 문구의 표시를 하거나 수화인란에 지시 문구 등이 있어야 합니다. 영국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선화증권에 or his or the assign의 문구가 기재된 것을 의미합니다. 비유통 선화증권은 선화증권의 유통을 금지한다는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증권 소지인이 증권 자체로서 자체의 양도로서 그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선화증권입니다. 통상 비유통 기명식 선화증권을 일컫는 말입니다. 수화인의 표시 방법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은 기명식 선화증권, 지시식 선화증권 또는 무기명식 선화증권 등의 방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명식 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화인란에 특정인, 즉 회사명이나 개인의 성명이 기재된 선화증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비유통 선화증권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선화증권의 수화인란에 코리아 트레이딩 컴퍼니 리미티드, 서울 코리아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되고 비유통이라는 표시를 고민하는 것이 일반적인 발행 형식입니다. 선화증권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증권에 기재된 기명수화인이 아니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기명식으로 발행되는 형식은 매수인 기명식, 송화인 기명식, 수입지 통관업자 기명식, 수입지 송화인 대리인 기명식, 취결은행 기명식, 추심은행 기명식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시식 선화증권입니다. 수화인란에 수화인의 상호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지시 문구를 기재하여 발행한 선화증권을 의미합니다. 유통을 목적으로 발행이 되는데 정당한 수화인은 수화인란에 오더 오브 시프로 기재된 경우라면 송화인이 증권 뒷면에 배수한 증권의 소지인이 되며 오더 오브 코리아 트레이딩 컴퍼니 리미티드로 기재되어 있다면 코리아 트레이딩 컴퍼니 리미티드가 배수한 증권의 소지인이 되며 오더 오브 우리뱅크라고 기재된 경우는 우리뱅크가 배수한 증권의 소지인이 그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무기명식 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화인란에 수화인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발행하는 선화증권입니다. 선화증권을 발행할 때 수화인란을 비워둔 공란 형식으로 발행하면 무기명식 선화증권이라고 하는데 수화인란에 지참인이라고 즉 베어러 또는 투 베어러라고 기재하고 발행하면 지참식 선화증권이 됩니다. 어느 경우이든 선화증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정당한 수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선택 지참식으로 발행될 때도 있는데요. 이때는 A 트레이딩 컴퍼니 리미티드 오와 베어러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발행이 되는데 A 트레이딩 컴퍼니가 직접 수화인이 되어도 무방하지만은 또 A 트레이딩 컴퍼니가 배서해서 유통시킬 수도 있습니다. 반면 지참인은 배서 없이 교부만으로도 유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배서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효력면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모든 종류의 선화증권이 지참인을 정당한 수화인으로 인정하여 선화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기 때문에 무기명식 선화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송물의 하자 상태 표시 유무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분류에 의하면 크린 선화증권과 파울 선화증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크린 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면 운송물이 본선에 양호하게 선적되어 선화증권의 사고 표시란에 운송물이나 포장의 상태에 관한 하자 또는 포장 불량 등의 유보사항 또는 선화증권 소지인에게 불리한 부가단서 또는 유보조항의 기재가 없이 발행된 선화증권을 의미합니다. 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할 때 송화인이 서면으로 신고한 운송물의 수량, 포장, 하인 및 외관 상태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검사해야 합니다. 운송인 및 송화인 상방이 검수인을 선임하여 적부 전에 본선 위 또는 선측의 암벽 또는 장교 위에서 운송물의 개수, 하인 및 외관 상태에 대해 입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상이 있을 때는 이 사실을 검수표에 기재하고 상방이 확인하는데요. 본선 측 검수인은 1. 일람표를 작성하여 1등 항해사에게 제출하게 되고 1등 항해사는 선적 후 일람표의 문구를 그대로 본선 수령증에 기재하고 이를 선화증권에 옮겨졌게 됩니다. 선화증권에 사고 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선화증권을 크린 선화증권이라고 하고 사고 문구가 기재된 선화증권을 파울 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즉 파울 선화증권은 선적된 운송물 자체, 포장, 수량, 하인, 외관 상태 등의 이상이 있어서 이러한 사실이 본선 수령증의 사고 문헌란에 기재되고 그 내용이 선화증권에 그대로 기재되어 발행된 선화증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형식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 약식 선화증권과 적색 선화증권 등의 특수한 선화증권이 있습니다. 이 약식 선화증권은 정식 선화증권의 필수사항은 모두 갖추고 있지만 정식 선화증권에 기재되는 운송조건, 면책약관 등 운송계약 내용에 관한 뒷면 약관의 인쇄를 생략하면서 그 내용은 운송인의 정식 선화증권의 약관이나 별도의 약관을 참조하라는 등의 짧은 문구가 증권 뒷면에 인쇄되어 있는 선화증권입니다. 뒷면 약관이 모두 기재된 정식 선화증권의 규격이 너무 길거나 커서 선화증권의 작성 및 발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 미국계 선박회사들이 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관행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로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을 발행할 때 많이 이용이 됩니다. 인쇄술이 발달한 요즘은 정식 선화증권도 약식 선화증권과 같은 크기의 용지인 ISO A4 용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거처럼 길거나 크지 않고 선화증권 앞면에 기재되는 내용도 양자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다만 그 뒷면에 약관의 전체 내용을 인쇄해 놓지 않았을 뿐이고 약식 선화증권의 뒷면에는 운송 조건이나 운송인 책임 제한, 면책사항, 권리 의무 등 자세한 약관 내용은 운송인의 정식 선화증권에 의한다라고만 인쇄해 놓기 때문에 오히려 운송인은 이를 별도로 인쇄하여 송화인 등 고객이 언제든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항시 비치해 놓아야 합니다. 정식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약식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에 비하여 과거와 같은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약식 선화증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송화인도 약관을 별도로 확보해야 하므로 업무의 번거로움이 따르게 되어 오히려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운송인과 화주 등 관련자가 모두 운송약관 내용의 전부를 선화증권을 취득할 때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송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때도 당초 운송계약 내용이 당해 선화증권에 의해 즉시 입증될 수 있도록 정식 선화증권을 사용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색 선화증권입니다. 이 선화증권과 보험증권을 결합시킨 것으로서 증권에 기재되는 운송물이 항해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운송인이 그 손해를 배상해 주도록 약정한 선화증권을 의미합니다. 선화증권의 기재사항 외에 운송물의 보험 금액, 보험 요율, 그 밖에 보험에 관한 사항이 부기되어 있고 적색 글씨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책임 구간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책임 구간으로 분류하면 첫째 일관운송선화증권을 들 수가 있는데요. 광의의 일관운송선화증권은 운송물이 목적지까지 운송되는 동안 수인의 운송인이 개입하여 같은 종류 또는 2종 이상의 운송수단을 교대로 사용하여 단계별 운송이 이루어질 경우 환적할 때마다 운송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최초의 운송인이 전 운송 구간에 대하여 이를 통합하여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일컫습니다. 물건 운송을 운송수단을 기준으로 구분할 때는
해상 운송, 철도 운송, 도로 운송, 항공 운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운송에 수인의 운송인이 참여하여 동종의 운송수단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을 연결하여 운송이 완성되는 것을 일관 운송이라고 하고, 전 구간의 운송이 동일한 운송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관 운송을 단순 일관 운송, 여러 운송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관 운송을 복합 운송이라고 합니다. 한편 일관 운송 선화증권을 좁은 의미에서 이해를 하면 단순 일관 운송만을 일관 운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운송수단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또 운송의 실행도 그 각 구간별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운송인의 책임도 복합 운송의 경우처럼 한 운송인에게 집중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운송물의 환적이나 운송의 연결 등 운송 형식 자체에 관점을 둔다면 복합 일관 운송도 여기서 말하는 일관 운송의 일부로 보는 것이 잘못된 개념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 운송 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물의 수령지에서 인도지까지의 운송을 단일 운송인의 책임, 단일 운임,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종류의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일관 운송할 것을 약속한 복합운송 계약에 의하여 발행하는 운송증서를 복합운송증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복합운송증권은 권한증권, 유가증권, 증거증권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화증권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합운송의 형태는 해륙 운송수단의 결합 또는 해공 운송수단의 결합, 육공 운송수단의 결합, 해륙공 운송수단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해륙 운송의 수단의 경우에는 선박과 트럭, 선박과 기차, 해공 운송수단의 경우에는 선박과 항공기, 육공 운송수단의 경우에는 트럭과 항공기, 기차와 항공기, 해륙공 운송수단은 트럭, 선박, 항공기가 서로 결합되는 경우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복합운송 증권은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 Multimodal Transport Bill of Lading, Intermodal Transport Bill of Lading,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Combined Transport Document 등과 같이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운송주선인이 무선박 운송인의 자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복합운송증권이나 선박회사가 사용하는 복합운송선화증권도 대부분 복합운송계약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 양식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국제복합운송주선인협회인 피아타에서는 1992년 웅크다드 ICC 복합운송증권규칙의 발효와 더불어 같은 해석규칙에 기초한 피아타 복합운송선화증권 표준약관을 제정하였고 ICC의 로고 사용을 허용받았습니다. 피아타 정회원으로 가입된 회사는 동협회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서 이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구간선화증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부산에서 인천, 울산에서 포항 등과 같이 선적항과 목적항이 모두 같은 국가 안에서 운송이 이루어지는 국내 해상 운송에서 발행되는 선화증권을 구간선화증권 또는 국내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일반 무역거래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나 필리핀과 같이 많은 섬으로 된 나라에서는 국내 선화증권에 의해 다른 섬의 항구까지 운송되고 그곳에서 다시 다른 모선에 환적되는 구간 선화증권이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상 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국가 사이에서 항구와 항구 사이에 운송물을 선박에 의한 해상 운송만으로 운송할 때 발행하는 선화증권입니다. 송하인의 창고에서 선적항까지 및 양육항으로부터 수하인의 창고 등 내륙의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송은 화주의 위험과 비용 부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운송인은 단지 해상 구간의 운송에 대한 책임만 지게 됩니다. 다음은 혼재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 마스터 선화증권과 하우스 선화증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마스터 선화증권은 운송할 운송물이 컨테이너 한 대 분량이 되지 않는 LCL 화물의 경우에 운송 주선인이 같은 목적지로 가는 운송물을 하나의 운송 단위로 구성해서 선적해 보낼 때 선박회사가 운송 주선인에게 교부하는 선화증권입니다. 통합선화증권 또는 취합선화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스터 선화증권으로 운송물을 통합하면 운임이 저렴해지고 서류가 간단해지는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해 당사자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마스터 선화증권 자체가 이러한 이점을 가져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MVOCC가 마스터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은 예를 들어 운송주선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송화인 여러 명의 송화인이 무선박 운송인인 MVOCC에게 화물을 인도하고 선화증권을 발행받습니다. 이걸 이제 하우스 선화증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발행받으면은 이 무선박 운송인은 화주의 입장에서 해상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제공하고 마스터 선화증권을 발행받습니다. 이때 발행받은 마스터 선화증권을 이용해서 수화인에게 인도를 하게 되면 이 선화증권으로 해상 운송인에게 화물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다음은 하우스 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할 운송물이 컨테이너 한 대 분량이 되지 않는 자, 여기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우스 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할 운송물이 컨테이너 한 대 분량이 되지 않는 LCL 화물의 경우에 운송주선인이 같은 목적지로 가는 운송물을 하나의 운송 단위로 구성하여 선적해 보낼 때 운송인으로부터 운송주선인은 마스터 선화증권을 교부받게 됩니다. 여러 송화인의 운송물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취합하는 행위를 호언제라고 하며 운송주선인이 수인의 송화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집하하고 각각의 송화인에 대하여 운송주선인 자신의 명의로 발행되는 화물 수령증을 하우스 선화증권 또는 혼재 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LCL 화물을 운송할 때 각각의 송화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는 운송주선인은 일종의 화물 수령 입증서 또는 선적 입증서로 하우스 선화증권을 발행하고 다시 운송주선인은 본선의 운송물을 선적한 후 마스터 선화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마스터 선화증권과 하우스 선화증권의 관계는 송화인 A, B, C, D 여러 명의 송화인이 운송주선인에게 운송물을 집하하고 운송주선인은 화물을 수령하였다는 증거로 하우스 선화증권을 각자에게 발행하게 됩니다. 이후 운송주선인은 이 화물 전체를 해상 운송인에게 운송 의뢰하고 운송물을 제공한 다음 그룹피지 BL 즉 마스터 BL을 발행받게 되는 이런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용성계약부 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주가 대량의 운송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1항해 또는 일정 기간 선박의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화주와 운송인이 용성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해 운송되는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에 대해서 발행하는 선화증권입니다. 선화증권에는 용성계약 관계를 나타내는 문구를 표시하여 선화증권과 용성계약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성계약은 일종의 운송계약이고 선화증권 발행행위는 운송계약에 기하여 운송물의 수령이나 선적을 입증하고 운송계약의 내용에 대한 증거로서의 추정적 증거력을 가지는 증권을 발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 효력이 다릅니다. 선화증권이 발행되는 것은 개품 운송계약에서 그 증거로 발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선화증권은 용성계약 하에서도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 시 발행될 수 있으므로 성질이 서로 다른 용성계약과 선화증권의 효력이 충돌하여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용성계약에서 선화증권이 발행되는 경우는 선박 소유자가 항해 용성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용선자가 선적한 운송물에 대하여 선박 소유자가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이 선박 소유자가 정기 용성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자가 그 선박을 자신의 정기항로 영업에 투입하고 운송을 의뢰한 제3자인 송화인에게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3. 선박 소유자가 항해 용성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항해 용선자가 자신의 운송물을 싣고 남은 공간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소량의 운송물을 운송하기로 하는 재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3자의 운송물을 선적하여 제3자인 송화인에게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선화증권이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용성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제3자인 송화인의 운송물을 선적하기 때문에 운송인과 제3자인 송화인 사이에 선화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입니다. 이의 경우처럼 용선자에게 선화증권이 발행되는 경우는 용선자와 운송인 사이에 이미 운송계약인 용선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선화증권이 발행되므로 용성계약서와 선화증권의 기능과 효력이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화증권이 발행되는 것은 용성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용선자인 송화인으로서는 운송물의 수령 선적을 입증하고 목적지에서 운송물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는 화물 수령증 또는 권한증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수출상이 운송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항해 용성계약을 체결하고 용성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화증권의 발행이 필요합니다. 1. 수출상은 운송물을 선적하고 나면 운송물의 선적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는데 용성계약서는 이에 대한 증거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수출상은 양육항의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운송물 인도 청구권을 나타내는 권한증권이 발행될 필요가 있는데 용성계약서는 권한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선화증권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용성계약하에서 선화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의 법적 문제로는 1. 선화증권 소지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선화증권의 법적 지위와 효력이 달라지는가, 이 선화증권과 용성계약서의 내용 중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수한 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히치먼트 선화증권입니다. 이 운송물이 다른 지역에 위치한 2개 이상의 선적항에서 선적되었지만 하나의 증권으로 이를 커버하여 발행된 선화증권입니다. 예를 들면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로부터 1000톤의 원면 신용장을 받은 경우 수출업자가 운송물 확보 등을 이유로 갑운송인의 A vessel voyage number 123이 하와이항에 기항했을 때 300톤을 선적하고 동일항에 선박의 다음 기항지인 LA항에서 나머지 700톤을 선적한 뒤 갑운송인으로부터 두 선적항에서 선적된 총 1000톤에 대한 하나의 선화증권을 발행받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해운동맹 등의 타리프에 규정된 히치먼트 선화증권의 발행 요건은 1. 동일 선박에 선적될 것, 2. 목적지가 동일할 것, 3. 송화인 및 수화인이 각각 동일인일 것, 4. 선적일자는 운송물 전량이 선적된 날짜일 것, 5. 운송물의 명세는 선적항별로 구분하여 명시할 것, 6. 우님은 각 선적항에 적용되는 요율을 적용할 것, 7. 테리프가 있는 경우 히치먼트 선화증권 비용을 선화증권에 명시하고 청구할 것 등과 같은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체선화증권입니다. 운송물 선적 후 신용장이 명시된 일정한 기간 내에 은행에 선화증권을 제시하고 환음의 할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신용장에 명시된 할인기간이 이미 경과한 선화증권을 지체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지체선화증권이 되는 원인은 1. 매도인이 매수인을 결정하지 않아서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선적부터 한 다음 나중에 매수인을 물색하는 경우로서 선화증권이 발행된 날로부터 21일이 경과한 시점에 신용장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매수인이 결정되었어도 그가 고의적으로 선적 후 21일이 경과하도록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매도인의 양해하에 또는 상당기간 신용이 쌓여진 당사자들 간에 목적지에 운송물이 도착할 시점 또는 도착 이후에 매수인이 신용장을 개설해주는 조건으로 선적하는 경우를 듭니다. 이렇게 되면 수출업자는 상품을 선적한 후 운송인으로부터 선화증권을 발행받고도 신용장이 없어 은행에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21일이 경과한 이후에야 신용장을 받고 은행에 선화증권을 제시하게 되므로 자동적으로 지체선화증권이 되어버립니다. 다음은 제3자 선화증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화증권에 송화인으로 표시되는 자는 신용장의 수익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출입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송화인으로 기재하여 선화증권을 발행하는데 이때의 선화증권을 의미합니다.